네,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네, 매주 목요일 4시 반에 이 땅에서 가장 서럽고 안타깝고 억울하게 살아가고, 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을들이 출연하고, 또 우리 이웃들이 출연하는 을하차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응원해주고 함께했던 우리 철도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철도 노조의 투쟁,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때 우리 철도 노조 투쟁을 이끌어주셨던 김명한 철도 노조 위원장님 직접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얼마 전까지 감옥에 계셨는데요. 세상에 나오자마자 지금 우리 국민TV로 이렇게 와주신 거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해필이면 징계까지 당하셨는데 여러분 끝까지 우리 철도 노조 김명한 위원장님 정말 오늘 징계 당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부터 우리 철도 파업의 정당성, 그다음 철도 탄압의 문제점, 민영화의 문제점까지 85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시되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주변에도 철도노조 위원장님 오셨다고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방금 전에 예고드린 대로 우리 스튜디오에는 우리 전국 철도 노동자들의 희망, 철도 노조 김명한 위원장님.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철도 노동자들만의 희망이 아닙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투쟁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희망이기도 하죠. 철도가 민영화되면 제일 피해를 보는 건 우리 국민들, 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김명한 위원장님 큰 목소리로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와. 예, 반갑습니다. 예, 철도노조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막 댓글부터 벌써 막 계속 올라옵니다. 김영환 위원장님 사랑합니다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철도 노조가 소속되어 있는 상급 노조가 공공운수 노조라고 정말 우리 사회에서 공공 서비스 관련 업종들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산별연맹인데요. 그곳에 우리 이태영 조직국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공공운수 노조연맹 공공기관 사업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태영이라고 합니다. 국장님도 원 소속 사업장은 철도? 원 소속 사업장은 아니고요. 처음에 철도 노조가 2001년도에 민주화되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민주화되고 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채용을 했는데 예. 제가 이제 노동조합에 그때 채용이 됐고 이른바 이제 그 전임이 아닌 상급. 네, 예. 정치자 여러분 보통 전임은 이제
원래 그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이 노조에 갈 때 전임이라고 하고, 상근은 이제 원래 우리 사업장 직원은 아니었는데 반드시 또 노조 활동이 필요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 모시는 분들을 상근이라고 보통 하더라고요. 훌륭한 게 아니라 약간 이제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훌륭한 분들. 그래서 공공운수 노조까지. 야, 좋습니다. 이 원장님. 예. 자, 일단은 뭐 좀 이렇게 소소한 것도 좀 이따 물어볼 생각인데 지금 그것이 급한 게 아니라 우리 청취자들도 지금 벌써 알고 계시지만 뭐 갑자기 지금 징계 뭐 예상은 했지만 대규모 징계가 오늘 떨어졌습니다. 그 내용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부터 먼저 한번 해주십시오. 뭐 사측이 이미 공언한 바대로 그 지난 2013년 12월 달에 어쨌든 파업 가담자에 대해서 모두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고요. 네네. 이제 그 공언을 하는 과정이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이고 또 8,000명에 달하는 직위해제가 얼마나 이 반인륜적이고 반노동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 그래서 사실 그 즉시 징계를 하지 못하고 주춤거리다가 다시 또 이러한 철도 민영화라든가 의료 민영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 정부 당국의 어쨌든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들이 다시 확인되고 구체화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지난 철도 민영화 그 저지 투쟁 과정에 이것을 이끌었던 간부들에 대해서 1차 징계를 단행을 확정을 해서 이제 오늘 통보를 했고요. 404명입니다. 404명이나요? 예, 404명이고요. 그 중에 해고. 이제 해고가 된 우리 간부들이 130명입니다. 130명이나? 예, 130명은 뭐 평균 뭐 근속연수가 15년에서 20년 사이가 되는 사실상 가장 노동자들이고요. 40대 후반에 우리 그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그 가장들에게 오늘 130명에게 해고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는 이른바 이제 정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정직 조치라고 하는 것은 당분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이것은 급여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면 자기가 승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승급이나 승진에 대단히 향후 철도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어려운 그런 그 조건에 처하는 그런 대단히 중한 징계입니다. 중징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중징계, 해고를 포함한 중징계 인원이 약 370명 가량, 380명 가량의 그 철도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오늘 그 통보를 했고요. 사측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단 한마디의 유감이라든가 아니면 안타깝다라는 표현보다는 도리어 지난 파업에 참가했던 8,000명에 대해서 이제 추후에 더 징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철도 현장을 정말 이 동토의 무슨 왕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주 지금 저도 여기 오면서 참여했는데 우리 노동사위원회에서 반박 논평을 지금 성명을 준비하고 있는 걸 보고 나왔는데 130명의 해고는 정말 어마어마한 해고인데 이게 해고면 일단 탄압을 떠나가지고 일단 방금 위원장 말씀처럼 가장들이 집안의 식구들, 그러니까 철도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죄밖에 없었는데, 일종의 그렇죠. 목숨을 끊어버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파면도 있고 해임도 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파면과 해임의 차이는 이제 파면이면 연금도 못 받고 퇴직금도 절반밖에 안 주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아주 최악의 징계고, 그다음에 해임은 해고 당한 건 똑같은데. 퇴직금은 그대로 받는 약간 차이가 있는 정도. 근데 이 원장님은 당연히 파면으로 네, 그럴 겁니다. 제가 아직 부위원장님까지는 아마 주요한 직책을 맡았었던 중앙의 그 노동조합 간부들, 그다음에 이제 또 저쪽 정권에 의해서 이제 수배가 됐었던 간부님들 같은 경우가 아마 파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사측에서도 이게 너무나 많은 숫자를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개별로 통보하려면 또 그러한 또 문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러한 분류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오늘 하루에 다 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렇죠. 이런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 공문서로 노동조합에서도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로 가장 궁지에 몰린 게 철도 민영을 강행할 때였는데 거기에 대한 분풀이와 화풀이를 확실하게 하고 이참에 자신들에 대한 반대 비판 세력을 확 쓸어버리고
심지어 민주노조 씨앗을 말려버리겠다. 뭐 이런 굉장히 정말 무시무시한 의도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철도노조도 뭐 결사투쟁하겠지만 이건 철도노조만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청취자 국민 여러분, 지금 당장 댓글도 달아주시고 트위터와 페북으로도 이 황당한 정말 철도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죄밖에 없는 사람들 이렇게 몰아붙여도 되는 것인지 정말 저 자신부터 오늘은 흥분하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태용 국장님, 지금 공공운수 노조나 민주노총도 지금 뭐 상급 노조들도 지금 긴급 대응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겠죠. 오늘 이제 뭐 징계를 물론 한다라고 발표는 계속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징계 결과가 나온 게 오늘 나온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이제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의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면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공기업 개혁이라고 하는 명분 하에 공공기관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철도노조에 대한 대규모 징계는 실제로 나머지 공공기관들에게도 이제 속칭 까불지 마라 이런 거죠. 그렇죠. 이제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이제 주물럭거리고 민영화하고 외주화하고 또 자산을 매각하고 등등의 이런 과정에 이제 대들지 마라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도노조에 대한 뭐 징계 이걸 넘어서서 공공기관 전체 그리고 사회 전반에 약간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기제를 만드는 그러니까 느닷없이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이 해라는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 그리고 약속했던 걸 안 하고 느닷없이 지금 현수막이 그거예요. 갑자기 해도 너무하는 공기업개혁. 원래 해도 너무하는 건 우리 사회운동 진영의 구호인데 우리 구호를 뺏어가가지고 황당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물론 공기업에도 일부 개혁 요소가 있고 뭐 비효율도 일부 있다고 인정을 하지만 그게 지금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경제적 양극화, 신빈곤화, 그다음에 뭐 공공성을 회복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복지를 늘리는 거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갑자기 그런 건 올해 10년 기장에부터 아예 없어져요. 경제민주화의 민자도 복지의 비읍자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제 그저께 발표한 경제개혁 3개 뭐 박정희 아버지 따라서 경제개발 뭐 3개년 계획 거기에도 전혀 안 나오거든요. 느닷없이 지금 공공부문을 걸고 넘어진단 말이죠. 결국은 그런 공공부문을 민영화해서 그걸 재벌대기업 특혜를 주고 재벌대기업 모든 선물을 주고 규제로 안 하겠다. 그걸로 먹고 살겠다고 하는데 그건 이미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가 IMF 체제부터 다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KTX 민영화 저지 범대위 민영화 받는 공동행동도 뭐 내일부터 저희가 긴급 기자회견도 하고 맞서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인데 일단 너무 지금 네티즌 우리 청취자들께서 댓글에 이제 뭐 응원도 보내고 뭐 너무 가슴 아프다. 공공적 일로 해고를 당하시다니 130명이나 404명이나 지금 그래도 이 당하신 분들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어디서 울고 계시는 건지 모여 계시는 건지. 아마 오늘 뭐 어떤 분은 뭐 기관차를 운전하다가 이 해고 통보를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오늘 오전에 출근해서 뭐 기차를 고치다가 당신 해고됐다라고 또 해고 통보를 받은 분도 계실 겁니다. 또는 이제 아마 아직까지도 그 대부분의 지부장님들은 또 직위해제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측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계속 대기하시면서 결국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물론 뭐 고민하겠죠. 이거 가족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아마 또 당분간은 뭐 2달, 3달 동안은 또 뭐 자기가 일했던 현장을 또 이제 당분간 나오지 못하는 그런 또 우리 뭐 250명이 넘는 우리 또 철도, 직원들이 또 이제 있을 겁니다. 이분들 뭐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시겠죠. 제가 그걸 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만 정말 그 우리 해고나 우리 징계 먹은 동지들 뭐 제가 뭐 우리 이제 노동조합의 사무실에 다시 뭐 우리 동지들에게 다른 또 방법으로 말씀은 드리겠지만 하지만 뭐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낙심하지 말자 합니다. 뭐 저 지난 추운 겨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어쨌든 파업했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그 불편함을 참아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등 두들겨 주시면서 민영화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정말 철도 공공인프라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예.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지켜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고맙다라는 그런 감사 인사들 너무도 우리 분에 넘치게 많이 예. 받았듯이 낙심하지 말고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모아서 예. 국민들과 함께 민영화 막는 투쟁하면 예. 우리 뭐 지금의 잠시의 어려움 이후에는 정말 옛날 얘기 할 거다. 좀 이런 얘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장님. 가장 어려운 상황이실 텐데 오히려 낙심하지 말자라고 낙관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나고 또 한편으로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도 또 희망이 느껴져서 또 눈물이 한 번 더 납니다.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계속 응원 댓글 남겨주시고 안타까운 댓글 남겨주시는데 연합뉴스 기사도 올려주셨네요. 힘내세요님께서 404명 징계 이렇게 나와서 앞으로도 8,393명이 더 남았답니다. 이 통탄할 일인데 정말 화가 나는데 어려움에 처한 우리 철도 노조를 위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 계속 응원의 댓글과 트윗, 페북 그런 거 하나가 큰 힘이 나잖아요. 지금 우리 사진도 보니까 우리 누구냐 꼴통 IT님께서 이제 우리 철도 민영화 저지의 그 위원장님 대박이라고도 올려주셨고 또 아까 아침에 우리 지난 겨울에 우리 시민들이 보냈던 핫팩 막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고 철도 노조 힘내라. 굉장히 저번에 우리가 그때 파업 한참 때 김영훈 전 위원장님이랑 이렇게 출연해 주셨는데 네. 철도노조 역사상 또 민주노조 하면서 이렇게 많은 칭찬을 받아본 적 없다고 김영훈 위원장님이 너무 행복해 하셨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때 20일이 넘었죠 좀? 총 며칠이었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12월 8일서부터 해서 12월 31일 날 오전 10시에 복귀를 했으니까 23일 예. 네. 우리 네, 뭐 파업이었습니다. 장기 투쟁 사업장이 많았지만 이른바 이 공공 부분에서 그다음 특히 교통 부분, 궤도 노동과 관련해서 최장기간 파업이었고 가장 뜨거운 또 지지를 얻었던 파업이었는데 네, 그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정말 하루하루 굉장히 힘드셨죠. 힘도 나셨지만 행복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훈 전 이야기 한번 위원장께서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철도 민영화를 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파업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예. 네, 이번 포함해서. 근데 이제 그 과거에는 국민의 발을 볼모로 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파업이다라고 하는 여론의 호도와 사회적 분위기, 예. 또 민영화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이게 잘 사회적으로 어쨌든 드러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의 파업만으로 해서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돌을 많이 맞았죠. 예, 근데 그랬었죠. 제가 이제 우스개 표현으로 예. 이번 파업은 돈을 많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돌 대신에 돈을 많이 돈과 맞았다. 핫팩도 많이 맞았잖아요. 예, 지금도 방금도 우리 또 오케이 마리님이 따끈따끈 주머니 손날로 철도 민영화 반대 철도 파업을 지지합니다. 소울드레서. 예. 유명한 우리 여성 예. 카페. 야, 막 그런 그러니까 분들이 돈을 많이 받고 지지해 주시는 뭐 성금 그다음에 예. 또 집회 때 이렇게 또 직접 만들어 오셔서 예. 일일이 다 손이 가는 예. 그런 핫팩들 나눠 주시고 그다음에는 뭐 귀마개까지도 다 나눠 주시고 예. 해서 이게 참 정말 이게 우리가 정말 이게 현실인가라고 느낄 정도로 예. 그거는 뭐 노동조합을 파업을 이끌었던 지도부가 아니고 우리 현장에서 느꼈던 우리 조합원들의 그러한 감사의 마음이나 참 뜨거운 열이나 격려는 더 큰 힘이 좀 됐던 것 같고요. 뭐 그 기간을 우리 조합원들의 어떤 표현으로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제 감옥에 있을 때 이제 편지를 한번 보내셨는데 정말 23일이 되게 행복했다고 자기 철도 뭐 한 20몇 년 지나는 기간 동안 수차례 파업도 해보고 했지만 그 23일이 너무 행복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정말 국민들 마음속에 우리 철도 노동자들이 그렇게 자기 이익만 개인적 이익만 취하는 사람들이 아닌 모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준 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들을 받았을 때 정말 자기 자식들에게도 너무 떳떳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 말씀, 그런 편지를 보내주신 걸 보고서 저뿐만이 아니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보면 이태우 국장님 저희가 이제 상황실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민주노총이 예전에는 이제 여기 영등포에 있을 때 이제 철도가 파업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상황실에 계신 분들 대부분 수배 중이거나 이래서 이제 못 나가면 이제 도시락 밥 때가 되면
배달시키러 제가 주로 나갔었는데. 네네네. 예전에는. 밥 담당. 그렇죠. 예, 배식 담당. 배식 뭐 담당. 이런. 뭐 이렇게 물품 담당. 뭐 예. 이런 거 하는데. 예전에는 식당 가서 되게 쭈뼛거렸어요. 예. 왜냐면 저희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예. 이제 언론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이 이제 뭐 노동자들이 뭐 예. 국민을 볼모로 예. 해가지고 파업 투쟁한다 이런 걸로 되게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물론 이제 길기도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성원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식당 가가지고 이제 밥을 막 주문을 하면 예. 대충 아시는 거예요. 예. 메뉴로 좀 뭐 이렇게 상황 이렇게 하시고. 근데 그 전에는 되게 싫은 표정을 하시는 그 아주머니들이나 이렇게 식당 예. 주인들도 계셨는데 예. 이번에는 의외로 그런 경험을 하지를 못했어요. 예. 전혀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요. 상황이었다는 걸 예. 느낄 수 있었고요. 아무튼간 예전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분명히 절박해서 파업하는 거긴 하지만은 뭐 요구안을 보면 조금 과도해 보이는 요구도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주 정당했었는데 이번에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무리한 요구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사회 공공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파업에 나섰고 본인들이 예상컨대 고난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벌써 해고만 130명이나 당해버린 게 걱정이 됐는데 실제로 이게 현실화됐고 또 뭐 그게 그 철도가 민영화되면 우리 노동 조건에 아주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에 다들 공감해 준 거거든요. 국민들의 고용이 굉장히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번엔 거의 절대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해고 이야기 잠깐 하다 마는데 이원님 제가 잠깐 생각해보니까 그 20년 넘은 원래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이 나오잖아요. 네, 예. 근데 이 지금 해고자 중 20년 넘은 분들 연금도 못 받게 되잖아요. 심지어는요. 아니 그분들은 뭐 그 연금 파면 당하시는 분들. 가능하고요. 예. 그 이제 20년에서 좀 모자라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예, 사실 예. 연금 수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되게 큰 차이인데. 그렇죠. 그 20년 공기업 굉장히 민감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뭐 어떤 분은 한 1년 남겨놓고 왜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예. 게 뭐냐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 가면 저희들이 대부분이 다 옛날에 철도청 시절에 공무원 시절에 있다가 공사로 넘어오신 예. 조합원 예. 간부님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15년에서 약 20년 요 사이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한 2년 3년만 있으면 퇴직하고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예. 이제 뭐 한 18년 차, 뭐 19년 차 이렇게 한 1년 내지는 심지어는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 과거에는 뭐 일주일 남겨놓고 예 해서 연금을 못 받으시게 된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30명의 우리 해고자들 중에서 아마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다 있지 않겠나. 특히나 이제 지부장님들이나 간부를 하려면 저희들이 나이가 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좀 남성 중심의 좀 가장 노동자들 중심의 사업장이다 보니까 또 지부장이나 간부를 하려면 좀 연배가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뭐 40대 이상의 그리고 이제 뭐 40대 후반 정도 되신 내지는 뭐 50대 초반까지도 이제 지부장님을 하시는데 이런 이제 그 간부들 하시는데 이런 간부님들이 대부분이 보면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이제 철도생 경력을 하셨던 거고 아마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부터 확인해서 국민에 널리 알려서 어떻게 이렇게 모질고도 가혹하게 좋은 일한 노동자를 탄압할 수 있는지 따져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깨방정님께서 박근혜가 대통령 당선 전에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를 절대 추진 않을 것. 국가기관망인 철도는 가스공항, 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 추진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철도 노조에 보낸 거죠. 공문을. 예, 그렇습니다. 이걸 올려주셨는데. 근데 되자마자 지금 다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죠. 정말 기가 막힌데 뭐 맨날 입으로 요즘에 비정상의 정상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비정상이 박근혜이고 그다음 철도공사 사장 최현혜 사장이 가장 비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철도공사 사장은 지금부터 사장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위원장입니다. 최현혜 위원장. 새누리당 위원장.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새누리당 위원장의 마음이 가 있잖아요. 그 사람 빨리 보내야죠 그쪽으로. 그래서 그 사건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저번에 황우열을 찾아갔죠, 최현혜가. 그러니까 본인은 새누리당 위원장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철도 사장으로 지금 잠시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다시 새누리당 위원장 하려면 박근혜가 시킨 대로
또는 박근혜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요, 예.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오버하고 과잉 충성하는 건데. 그 상황은 사실 예. 그때 제가 이제 구속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때 우리 밖에 있었던 우리 이태영 국장이 좀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태영 국장이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너무 황당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뭐 듣기로는 이제 최은혜 사장이 이제 국회에 일정이 없었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국회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볼 때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로 판단을 한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기자들 중에 몇 분이 이제 그걸 그렇죠. 따라간 거고. 국회 올 일이 없었는데. 국회 올 일이 없는데. 바쁜데 지금 그렇죠. 철도 노조랑. 예.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청탁의 문제 예. 또는 이제 지역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언급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저희들 그때 당시로는 뭐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기타 이제 철도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운 거였죠. 예. 왜냐면 이제 철도 민영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이후에 존재하게 되는 이제 정리 문제, 뭐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관련된 문제 등등 몇 가지 그러니까 핵심 쟁점들이 있었고 그 쟁점들에 예. 대해서 실제로 최은혜 사장은 한 번도 자기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요. 예. 따지고 보면 자기가 철도 사장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는 철도 전문가라고 이야기했었고 자기가 자기만큼 이런 어떤 식견이나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실제로 사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정말로 철도로 공부한 사람이 맞냐 싶을 정도인 거죠. 예. 그렇듯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의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언급한 적이 없는 사람이 실제로 자기의 정치적 행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런 것은 또 사전에 준비하는 아주 주도 면밀함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철도 노동자들이나 국민들이나 또는 하다못해 정치인들조차도 보여주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닌 정말 사람들을 굉장히 실망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날 그러면서 그 국회에서 황우여 대표 회동을 통해 우리가 그걸 알아버린 그렇죠. 거잖아요. 이 사람은 늘 마음이 새누리당 그렇죠. 자기가 낙선했던 지역구에 가 있는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서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정권의 코드에 철저히 맞춰서 심지어는 오버하고 과잉 충성해서 득양량에 돌아가는 거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철도공사 사장이 되기 전에 뭐 수서발 KTX 분리하면 안 된다라는 공식 기고까지 했던 사람이 확연히 돌아섰던 그러니까 그야말로 비정상의 극치를 보여줬던 것인데요. 그때 위원장님 이제 징역장 가시는데 네, 좀 황당했습니다. 저는 사실 예. 저게 무슨 소린가. 예,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제 자기는 이제 그 정치가 잠시 외도였고 네. 저희한테 그런 식의 말을 했었어요. 정치가 잠시 외도였고 이 철도에서 어쨌든 자기가 이 그 남은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 속에서 온 사람이다. 그래서 철도 민영화 절대 자기는 이 동의할 수 없고 이거 아니다라고 했던 사장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그게 아니고 이 철도를 발판 삼아서 정말 자신의 정치적 입신양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보고 갑자기 무슨 기시감이 들었냐면 과거 저희 2009년도에 저희 또 해고 대량 징계를 했었던 전 경찰청장이셨던 허준영 씨가 딱 이게 오버랩이 다시 되는 게 이게 다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겪고 나면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이 철도 사람들이 많이 자괴감도 없고 자괴감이 많았었고 또 그 과정에서 정말 사기도 많이 떨어졌고 많이 그랬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현장에서 일하셨던 많은 나이 드셨던 선배님들 이런 분들도 나름 최현혜 사장에 대한 기대가 조금은 있었던 건 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는다 안 막는다가 아니라 최소한 이 철도에 대한 대단히 많은 식견을 갖고 있고 많이 해왔던 사람이 사장으로 왔으니 뭐 큰 굵직한 거에서부터 또 작은 어쨌든 철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디테일한 부분들에도 신경 쓰지 않겠냐 이랬더니 그런 거를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정치가 본업이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 가졌던 이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최현혜 위원장을 빨리 새누리당 지역구로 보내셔가지고. 네, 갈 지역구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마련을 빨리 해주든지 새누리당에서.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이 거기를 먹어보려니까 지금 이 사람이 급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급하니까 빨리 그리 가시라는 거죠. 예. 여기 계속 계시면 철도를 민영화하는 나쁜 짓만 할 테고 대량해고만 지금 주장하고 있으니까. 사실 허준영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명박이한테 그렇습니다. 잘 보여서 공천 받으려는 데만 달려서. 노원에 공천을 받았던가요, 그때? 네. 예. 받았죠. 그 공교롭게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노원이.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거기 안철수랑 예, 맞습니다. 선거에 나왔었죠. 예, 또 맞습니다. 보궐선거 때 나와가지고 떨어졌죠. 예. 참 정말 그 사람은 뻔뻔하죠. 경찰청장 할 때도 정말 악행을 많이 저질렀는데 예, 그렇습니다. 철도공사 가서 낙하산이 되고 MB 이명박 예. 백으로 그다음에 철도공사 돼가지고 우리 용산 국제업무지구 오세훈이하고 해갖고 철도공사 어마어마한 또 부채 그렇죠. 부채를 느리게 사람이잖아요. 만드는 또 뭐 예. 그 주요 부동산 그렇죠. 사업에 사람이 느닷없이 하나죠. 뛰어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놓고는 TV에 인터뷰에 나와서 내가 한 게 아니다 오세훈이 주도적으로 예. 한 거다 막 이렇게 떠넘기고 나한테 물어보지 말아라 막 무책임하게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전에도 다시 얼른 또 철도공사 망쳐놓고 이렇게 404명 피눈 흘리게 한 다음에 노동자들 곧 있으면 뽀로록 정차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철도공사도 망치고 우리 사회공공수도 망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제가 그래서 예. 어제 신문에 제가 너무 소름 끼치는 단어를 봤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 중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하는 말을 썼었어요. 예. 그 누가 쓴 거냐면 최현애 사장이 처음 저희 이 사장 부임하면서 예. 사고가 한 번 나는 그 기관사나 어쨌든 이 철도 직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한 번에 바로 물어버리겠다. 뭐 이런 거 원인 규명 없이 사실상이 어떻게 보면 이 징계나 처벌을 우선하는 게 아니고 그 철도 사고나 이런 어쨌든 그 사고에 있어서 보다 원인 규명이나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먼저 우선돼야 되는데 네. 그거 없이 이제 해당 당사자에게 모든 책임을 씌워서 바로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예. 그 말을 언급을 작년 10월에 최현애 사장이 했죠. 예, 그 철도 사장이 취임하면서 했었던 일성이었거든요. 굉장히 이제 근데 그 말을 그 단어를 말이죠. 따와가지고 예.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말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공기업이나 아니면 공공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것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하려고 하기 그렇죠. 이전에 예.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해당 당사자를 먼저 책임을 부과해서 사실상 이 문제를 덮겠다라고 하는 예. 그리고 이제 그냥 그 문제에 대한 미봉책 내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예.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 아닌가 그래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내용 이제 얘기가 탁 나오는 거 보면서 이거 저희가 그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 가는 이 철도에 되게 불행한 사태가 이제는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나타나는 게 또 이제 한 3, 4개월 예. 한 5, 6개월 안에 또 이 공공 부분에 있어서 정말 또 불행한 사태가 또 일어나는 네,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우리 마음이 지금 들었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청취할 때 궁금한 게 엄청 많아요. 민주노총에서 어떻게 피신했는지도 궁금하고 인천공항철도 매각도 궁금하고 하나씩 좀 신속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자 그러면 결국은 박근혜 정권이 지금 공공 부분 민영화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재벌에 특혜를 주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지금 노동자들 희생양 삼고 있는데 그러면서 비정상이 정상화를 말끝마다 하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또 우리 노동조합이나 전문가들 보기에 가장 비정상이 바로 낙하산 사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낙하산 경영진, 예, 그다음에 경영진의 과도한 숫자와 과도한 연봉들, 네. 결국 노동자들이 아니라 그런 문제는 지금 하나도 해결 안 되고 박근혜가 공공 부분 공격하는 그 순간도 낙하산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황당한데 지난주에도 우리 용산 그 화상 도박장 주민 대책이 하는데 예. 마사의 사장도 현명관이에요. 예. 박근혜 채찍은 예.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놓고 어떻게 비정상의 정상화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 지금 철도공사도 계속 지금 낙하산 사장 때문에 고통을 받는 대표적인 사업장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철도공사의 그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는 이른바 이제 그 군 예비역들이 예. 낙하산이었고요. 그러니까 군복 입고 낙하산이었거든요. 군복 입은 낙하산. 예, 군복 입고 군합발. 그 다음에는 그런 표현도 했었습니다. 옛날에 그 이제 민간 이제 김영삼 정부 시절 이후부터 해서는 낙하산이 이제 등산하시는 낙하산이 내려왔다. 이런 식이었는데. 군화에서 등산하러. 예, 그런 식의 저희들이 정말 자주 섞인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권이 교체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 정권을 창출시키는데 어쨌든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른바 자리를 보장해주는 곳으로서의 그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 아니야. 지금까지 사실 낙하산 뭐 최연애 사장 아무리 정통 그 뭐 관료이기도 했지만 사실 새누리당의 그 협위원장이고 지역구 위원장이었던 거고요. 그 전에는 뭐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경찰청장이었던 사람이 또 이제 그런 걸 했었고 또 그 전에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재임 시절에 또 그 캠프에 내지는 거기에 관련이 있었던 또 사람을 또 이제 낙하산으로 했고 그래서 사실상 거의 철도공사 사장은 뭐 내부 승진이라든가 아니면은 주요하게 또한 어떤 이 철도에 대한 이론 실기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어쨌든 뭐 이론적으로나 좀 그러한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와본 적은 거의 한 번도 없었다고 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철도처럼 중요한 정말 우리 국민의 공공적인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 여행수단, 이동수단인데 거기에 항상 낙하산이 왔다. 그래도 뭐 이분도 뭐 낙하산 논란에서 빠질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철 전 사장은 그래도 철도 민영화 반대한다고 열심히 활동하시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회 갔는데 집회에서도 그 발언도 하셨어요. 그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나마. 그런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철도공사 사장을 하셨던 분들은 낙하산 자체 문제점 물론 있죠. 근데 이제 철도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철도에 대한 그 현실에 대한 파악과 그 이후에 어쨌든 철도 산업의 중요성이라던가 이것이 민영화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또 새롭게 갖게 되고 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김세호 전 그 청장, 그 철도청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철 전 사장 이런 분들도 뭐 지금 하고 있는 이 박근혜 정부의 이 민영화 정책 관련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반대한다는 입장이시고. 아이고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셨지만 정창익 전 사장께서는 사실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하니까 거의 임기를 3년짜리 임기를 1년만 채우고 이제 나가신 거죠. 그렇죠. 아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게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민영화를 반대하니까. 뭐 그런 거였고 특히나 저희 공기업에서 기관장 평가가 있습니다. 그 기관장 평가에서 B등급을 받으셨어요. 보통 D등급이나 2등급을 받아야 교체되거나 교체 대상에 오르는데 B등급을 받았으면 사실 교체 대상에 오르지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그 사임을 하게 된 배경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완전 이 정권 깡패 정권, 폭력 정권이에요. 이제 일단 박근혜 대통령 별명이 말이 안 통하는 애인데 진짜 말이 안 통하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낙하산이나 또는 공공기관 이 수장들이 그렇게 비전문가들이 내려오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김명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도를 기존에 관심이 있던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새로 이제 임명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철도공사 사장으로 임명되는 순간부터 철도공사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철도공사 사장으로 임명되니까 하나의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주로 그 내용을 어디에서 듣게 되냐면 관료들한테 내용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듣게 되거나 또는 기존의 철도공사에서 고위직에 있던 관료들에게 실제 철도의 예를 들어 상황 또는 자기가 취임하게 되는 공공기관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되는데 결국 그 과정에서 정부 정책을 얼마나 잘 이행하려고 하느냐 이행을 하겠다라고 서약을 하느냐 등등이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철도 노조 파업 때 굉장히 쟁점이 되었던 그 적자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을 철도 노동자에게 전가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문제다라고 노동조합에서 또는 공공운수 노조연맹이나 민주노총에서 계속 문제제기했던 이유가 그거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충실하게 그걸 가지고 이행을 한 거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국민들이 공부가 많이 되셔가지고 철도 부채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건설 부채이고 엉뚱한 부동산
투자에 있었고, 심지어 인천공항철도 또 그 수요 측 잘못해갖고 어마어마한 적자를 썼는데 철도공사 인수하게 만들었다. 이거 다 알고 계세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정권이 아무리 거짓말해도 속지를 않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바로 자연스럽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천공항철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민영화 아니라고 해놓고는 지금 제일 먼저 지금 저는 최연의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새누리당 위원장님이시고, 꼭 가실 거예요, 분명히. 못 갈 수도 있겠지만. 최연의 위원장이 지금 제일 먼저 하고 있는 사업이 철도노도 탄압한 다음에 인천공항철도 매각계획 지금 국토부한테 낸 거죠? 요것도. 이거는 인천공항철도 매각한다는 건 바로 민영화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수바이 KTX 민영화에 이어서 두 번째, 이건 직접적 바로 민영화인데, 요 부분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말 이거는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철도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국가 중심에 그리고 철도공사가 개입해서 하다 보니 비효율이다. 그렇게 해서 인천공항철도는 100% 민간 자본이 투입을 해서 100% 민간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건설됐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른바 그 우리나라 이제 굴지의 기업들, 뭐 현대를 비롯한 이런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이거를 건설을 하고 운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에 대한 수요 예측을 또한 뭐 엄청나게 10배 이상 뻥튀기 하는 것이 나중에 결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수요 예측이 이렇게 뻥튀기가 됐으니까 당연히 승객이 없을 텐데, 이 계약을 맺을 때 무슨 계약을 맺냐면 수익을 다 보장해 주겠다. 어느 정도 선까지는 무조건 수익을 다 보장해 주겠다고 해서 3년 동안 약 800억 정도의 수익을 다 보장을 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인천공항 철도가 개통되고 나서 운영돼서 3년 동안에 벌어들은 수익은 거기에 5분의 1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5분의 4는 다 무엇으로 메꾸냐? 또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것을 보장을 해주는 거죠. 민간 사업자들은 손해본 거 없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흔히 해서 공항철도를 에어트레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가 에어트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실어나는 것이 아니고 손님이 없는 공기를 실어나르는 에어트레인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가십거리를 삼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수요 예측이 10배 이상 뻥튀기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승객도 없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렇게 공항철도가 다른 철도와 연계되지 못함으로 인한 환승역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이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또한 그렇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정부에서 고육지책으로 어떻게 하게 되냐면, 국민 혈세를 계속 꼬나 박으니까 수백억씩 매년 이거를 철도공사부로 다시 가져가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허준영 전 사장 시절인데 이게 정부 정책이 돼버리면 철도공사는 이것을 거역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 빚덩어리를 저희가 떠안게 됩니다. 떠안으면서 1조 5천억이라는 빚이 갑자기 증가합니다. 철도공사에.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운영을 맡아라고 하지만 그 운영도 또 별도의 자회사 운영으로 이제 하게 만들고, 그 중에서 사실상 이제 그나마 조금이라도 긍정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뭐였었냐면, 그렇게 대기업들에게 보장해주는 수익 보장률을 저희가 계약을 대폭 낮췄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은 약 1조 원이 그러니까 수천억 원이 넘어가는 것을 보장해주기로 한 것을 대폭 50% 이하로 낮춰서 국민 혈세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줄어들게, 약 수익 보장률을 80%까지 했었던 것을 50% 이하로 낮춰서 저희가 계약을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철도공사가 운영을 책임지게 됨으로 인해서 환승역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가는 동안 환승역들을 많이 하고 연계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단순히 서울역에서 공항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반 지하철이나 전동 열차와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승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수익 구조나 아니면 재정에 있어서의 악화를 조금 더 극복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즉 이것이 네트워크의 힘입니다. 즉 환승과 운영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공기만 나르던 실제 이 에어트레인이라는 비아냥을 갖던 공항철도가 이제는 시민의 발로서의 역할들을 하려고 하는 제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 이러한 시기에 다시 또 이걸 갖다가 민간에게 넘겨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사실 이게 이른바 이제 좀 운영도 좀 되고 자리를 또 잡아놓으니까 공기업 노동자들이 어쨌든 공익적인 역할들을 하면서 이것을
어쨌든 그 철도 내지는 공항철도가 제자리를 좀 찾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예. 또 요거를 또 이제 홀라당 띄어서 민간에게 매각 해버리라고 하는 거, 민영화를 또 하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건설할 때 건설 비용 빼먹고 투자 비용만큼의 또 수익률 보장해주고 예. 그리고 또 그 손해난 거를 국민 세금으로 메꿔주고 또 그게 하도 부담스러우니까 그걸 또 공기업에 다 떠넘기고 그 공기업에 떠넘긴 거에 대한 이 또 부채는 국민들이 세금으로 만들어진 인프라인 철도공사가 지게 된 거고 정상화가 되니까 저거 운영해볼 만하다 하니까 또 민간에게 떠줘도 그렇죠. 문제될 게 없겠다 싶으니까 또 민영화해서 민간에게 예. 수익 보장을 또 해주려고 하는 이 악순환의 구조가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아주 열받는 국면인데 일단 민영화 자체도 열받지만 우리 인천공항철도의 민영화 시도도 그러니까 부채가 심각해서 문제라고 해놓고 여기가 지금 인천공항철도가 흑자 노선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흑자 노선은 네,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최근에 정상적으로 이제 가려고 정상화되면서 이제 흑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다음에 부채를 줄어들기 위해서는 여기를 잘 계속 운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철도공사가. 근데 요걸 또 넘기겠다는 건 민영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인수할 수 있는 건 결국 또 민간 대기업밖에 없을 거예요. 대기업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사실. 철도의 특성상 이게 이제 이른바 조 단위가 들어가는 그 투자 비용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어떤 뭐 민간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그 뭐 저는 뭐 그쪽에는 문외한이지만 예. 그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또 그 투자하면 또 이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민간 예. 기업들은. 그래서 뭐 몇 천억씩을 나눠서 컨소시엄을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구성해서 그러니까 그 대기업들이 다 그렇게 들어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야. 그 비슷한 게 예, 이제 이태원 국장님. 작년에 이제 수서 KTX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 그 이제 정부에서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방식이 예. 이제 연기금 투자 이야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저를 비롯해서 몇 분이 이제 국민연금 그 이제 관계자들을 만나러 갔을 때 그때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도 독자적으로 투자를 하지는 않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거나 예. 시장에서 이것이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것들이 좀 제한이 되거나 확인이 좀 되면 예. 그때 이제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검토를 하는데 그것도 독자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제 위험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건데 예. 실제로 이제 인천공항철도 같은 경우에도 이게 결국은 그 많은 돈을 누가 할 거냐. 그럼 우리나라 재벌이든 뭐 외국 자본이든 뭐 투기 자본이든 뭐든 아무튼 결국은 자기들이 그만한 자본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예. 들어오는데 더 문제는 이게 인천공항철도를 지금 현재 노선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 이제 동해안까지 연결하는 문제 예. 또는 이제 거기에 고속철도를 투입하는 문제 등등 향후에 인천공항철도 노선이 더 발전하고 더 진화될 계획이 예. 있는데 예. 이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민간에 매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철도공사에게 더 이상 돈 벌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철도공사를 어떤 식으로든 고사시켜서 예. 그러니까 철도공사가 돈을 벌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현재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겠다라는 예. 생각이 인천공항철도 매각에는 숨어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번에 딱 두 가지가 완전 확인된 겁니다. 네. 이 정권이 아주 미친 정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민영화 안 한다고 해놓고 바로 지금 민영화한 게 이번에 드러난 거고 그렇죠. 부채가 문제라고 해놓고는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노선을 갑자기 재벌 대기업한테 매각하겠다는 거니까.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기업 개혁해야 된다라고 예친 날 또 새누리당이 낙하산. 그래서 지금 우리 또 깨방정님이 올려주신 낙하산 인사. 한국마사회장 현만관, 한국도로공사장 김학송,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김성애, 예금보험공사 감사 문재풍, 한국공항공사 사장 김석기, 아주 용산참사 책임자 한국전력공사 감사 안홍열, 전부 다 박근혜 채찍꾼들이 지금 뭐 이것뿐만 아니죠. 엄청나게 지금 낙하산 내려와 있는데 정말 공공부문 개혁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진짜 박근혜 대통령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고요. 인천공항철도 매각이 지금 밝혀졌고 매각 시도가 밝혀졌고 그다음에 또 그 국토부에 있는 계획서 보면 뭐 지역 노선들, 적자 노선들을 줄이거나 폐쇄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언급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결국 우리 국민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공공적인 수단이 점점 줄어들거나 아니면 기업에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예, 그 부분도 위원장님 조금만 더 소개. 예. 그러니까 올해 이제 뭐 철도 그 계획 중에 하나가 이제 상반기 중으로 상반기라고 예. 하면은 벌써 이제 뭐 한 3, 4, 5, 6월 한 4개월 안으로 예. 화물 노선을
철도 이제 분할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화물 노선. 네, 예. 화물 노선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운송 수단에 뭐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철도 화물 운송이. 예.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또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남북철도와 대륙철도로 연결돼서 예. 할 수 있는 지금 당장 맘만 먹으면 시도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예. 그 분야가 또 화물 노선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표현들 하시는데 아니 여기서는 300km를 달리는데 북쪽을 거쳐서 가려면 다 낡은 선로 개량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텐데 그걸 예. 다 투자해서 가는 게 수익성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여객철도를 운영하기보다는 화물철도 같은 경우엔 부산에서 출발해서 런던까지 가는 기간이 수만 킬로입니다. 예. 그 수만 킬로 중에서 북한 철도의 구간에 그냥 300-400km가 되는 구간을 속도가 그저 50km만 간다고 해서 그지 손해날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나머지 예. 구간에서 다 속도를 높여서 가면 나름 어쨌든 화물노선의 수익성들 다 가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현재 매각해서 이렇게 전망이 있는 이른바 대륙철도, 그리고 유럽철도까지 연결되는 화물 운송 사업에 대해서, 철도 운송 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민영화해서 민간에게 이것을 지금 현재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한 작년에 우리 철도공사 이사회에 많이 얘기 언급됐습니다만 상반기 6월 이전에 또 이사회를 열어서 화물을 분할하는 그러한 어쨌든 또 이사회를 개최해서 지금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어서 또 이것을 어쨌든 또 이것도 또한 철도 민영화의 큰 줄기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것은 저희가 사실 우리나라가 이 고립된 섬입니다. 남북이 분단됨으로 인해서 저희 철도가 300-400km 정도밖에 직선거리로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있는데 철도는 사실상 이렇게 놓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일본 같은 섬나라 철도가 아니고 대륙과 연결되는 철도의 가장 종착점, 끝점에 있기 때거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유럽 철도까지 항상 같이 다녔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 철도가 갖는 그런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지형적 요건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남북철도, 대륙철도로 연결하는 거에 첫 시작인 화물 노선이 이게 있는데 이거를 지금 다시 민영화하려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우리 위원장님 말씀, 우리 김명환 의원님 말씀이니까 너무 희망이 나고 바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투쟁 승리하고 이 정권 진짜 이 나쁜 정권 정말 심판하고 우리 위원장님 같은 분들을 민중철도 회사 사장으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 들고요. 또 이어서 지금 1인 승무제도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 게 큰 문제가 되었잖아요. 이게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도 철도 한 두 분이 있어야지 안전할 것 같고 한 분이 피곤하고 갑자기 쓰러지는 수도 있으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 좁은 공간에서 그럼 비상 상황도 대처할 수도 있고 굉장히 그다음에 이 철도라는 게 시스템 산업이니까 그런 신호라든지 각종 복잡한 것들을 잘 체크할 것 같은데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 철도 노조에서 나온 거라든지 그 승무원들이 지금 데모하는 걸 봤거든요. 그 부분 이태용 국장님이 그 부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우리 국민 입장에서 사고 날까봐 걱정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정권이 철도의 공공성을 포기해버린 것 같고 사고가 나더라도 그냥 비용만 줄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재벌한테 넘겨버렸다 이런 것 같은데 이거 도저히 이거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예. 실제로 기계를 움직이는 건 사람이 움직이지만 실제로 이제 기계와 사람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운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좀 더 진화된 시스템이 들어와서 좀 더 안전하게 열차를 운행하고 또는 이제 승객들이 열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이 개발되는 거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1인 승무라고 하는 건 문제가 뭐냐, 말씀하셨듯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발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한 사람이 점검하기보다는 두 사람이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거고 그런 어떤 그 측면에서 2인 승무 또는 혼자 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라 이런 건데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이제 중앙선 여객열차 같은 경우에 1인 승무 같은 중앙선 경우에 여객열차. 실제로 이제 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에서 출발해서 제천, 영주를 거쳐서 안동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쪽 노선은 원주까지는 그나마 뭐 약간 복선이기도 하고 직선 구간이 많기도 하지만 원주 밑으로는 실제로 단선인데다가 실제로 그런 어떤 시스템도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굴곡도 심하고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그런데 실제 이제 철도 공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갑자기 이제 1인 승무를 강행하는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이제 좀 어려운 용어지만 ATP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비용을 이미 1,400, 1,500 이 정도 썼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거는 철도공사가 쓴 게 아니거든요. 철도시설공단에서 그 ATP그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명분으로 돈을 가져와서 쓴 거고, 근데 그것이 실제로는 생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거고, 실제로 기간도 더 많이 들었고, 그런데 지금 아직도 그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 1인 승무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뭐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그냥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복골복인 거죠.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 안 하면 좋은 거지만 만약에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예전에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거 생길죠. 그렇죠. 그때도 1인 승무였죠. 그렇죠. 만약에 2인이었으면 조금 더 상황 대처를 빨리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승강장에 안전 요원을 배치해 달라는 것이 실제로는 이 노동조합의 요구였었죠. 왜냐하면 승강장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때도 대구 지하철 같은 경우도 역에 한 사람만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미 상황은 다 번져버린 거니까. 그러니까요. 자, 우리 꼴통 IT님께서 민영하는 말은 지금 상황을 너무 나이브 표현 같다. 재벌 사회화 정도로 표현하자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영화 말이 대중화됐는데 지금 이 박근혜 정권의 국정 기조는 완전히 이런 거라서 공공성을 포기하고 뭐 의료, 철도, 뭐 수도, 전력 이런 거 다 민영화해서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그걸로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가겠다는데 그건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재벌 대기업에 대한 독점만 경제 집중만 지금 심화시키는 건데 그리고 명탐정 코나님께서 이래서 철도 매각은 반통일 정책이죠. 이제 김명한 의원의 말씀 듣고 헌법을 수호할 책임 있는 대통령이 그걸 팔아먹으러 간다. 아주 시원하게 말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우리 철도 노조 탄압 상황하고 정말 우려되는 이 민영화 강행 상황을 한번 짚어봤고 아마 이제 청취자들께서 이제 요거는 꼭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지금 우리가 이제 그래서 30일까지 파업하고 출두하려고 했는데 저쪽에 워낙 난폭에 오르서 약간 늦어져가지고 그때 우리가 연행된 게 언제였죠? 그 민주노총에서 1월 14일 날 그 경찰에 출두했습니다. 14일 날 출두하시고 그때 바로 구속되셔가지고 대부분 이제 우리 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기각했는데 우리 위원장님 안타깝게 몇 분 구속되셔서 보석으로 나왔는데 며칠 계셨어요? 설리구치소에 계셨어요? 2월 20일인가요? 지난주 2월 20일 저녁 때 보석 결정이 돼서 그러면 한 40일 가까이 뭐 그런 정도. 영등포 구치소에 있으셨다 그랬던가? 그러니까 거기 아마 영등포 구치소가 일이 바뀌었죠. 없어졌더라고요. 그 자리 없어지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새로운 건물이 맞습니다. 아마 맞아요. 서울 남부 구치소 남부 구치소에 계셨는데 거기 제가 면회를 가려고 그랬는데 벌써 나오셔가지고 줄 서 있어갖고 면회객들이 아무튼간 법원에서도 보석을 신속하게 결정해준 거 보니까 뭐 원래 보석이라는 게 사실은 그 사유가 정당한 무조건 보석을 받아들이게 되긴 했지만 실제로 보석도 함부로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역시 법원도 이번 투쟁의 정당성을 상당히 인정해 준 것 같은데 40일 동안 고생하실 거예요, 의원님. 이제 우리 청취자 제일 궁금해한 게 그리고 우리 국민이 제일 통쾌했던 게 그날 민주노총 침탈한 날. 며칠이었죠? 저도 그 현장에 바로 달려갔었는데 일요일 날이었는데 12월 22일 12월 22일 제 기억에 12월 그 22일 전날부터 침탈할 거라고 모여달라고 했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제가 밤에는 못 가 그다음 아침 저도 낮에 갔는데 저는 이 현장에 잡혀갈지가 엄청 걱정을 했고 많은 분들이 해서 몰려들었어요. 앞에 진짜 막 400, 시민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딱 치고 들어갔는데 경찰이 현장에 없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통쾌했는데 뭐 그 상황 뭐 밝힐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밝힐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밝혀보고 싶어요. 사실 그 상황이 이후에 이제 그렇게 막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일이 그렇게까지 뭐 커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저희들은 고민은 좀 간단했었죠. 뭐냐면 이제 이 지도부가 같이 이제 3명이 모여 있는데 이제 잡으러 온다고 하니
그런 그냥 순순히 잡혀갈 거냐. 예. 여기서 어쨌든 뭐 결연하게 뭐 모습을 보여주면서 근데 사실 이제 지도부가 물론 저희들 잡아간다고 해서 파업이 금방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예. 뭐 영향이 없겠습니까? 특히 이제 위원장이 연행된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저희들도 그렇고 보통 이제 파업은 뭐 하루 이틀 내에 정리가 동요가 있죠. 예, 아무래도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조건이고 또 그때 당시도 파업이 꽤 날짜가 좀 됐었던 시기였고 힘들어 또 우리 간부들도 뭐 이렇게 뭐 쉽지 않은 이제 그런 파업들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럼 잡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어쨌든 좀 단순한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수배된 지도부들 중에서 어쨌든 그 우리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도리어 이제 뭐 그렇게 들어와서 진입해서 체포해 가겠다고 하니 아예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그 피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대단히 좀 유력시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뭐 그러한 일들이 이제 과거 몇 차례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한 경험을 또 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건물을 좀 빠져나가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정말 잘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설마 민주노총 건물이면서 경향신문 건물을 치겠느냐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워낙 깡패 정권, 폭력 정권이니까 정말 쳤잖아요. 민주노총 설립이 최초로 만약에 계셨으면 존원 잡혀갖고 파업의 동력도 상당히 흔들릴 텐데 새 지도부가 그러니까 위원장님, 수석부위원장님, 사무처장님이 한 분은 조계사예요, 한 분은 민주당. 위원장님은 어디로 가신지는 뭐 저는 뭐 그냥 떠돌다가 떠돌이 위원장님으로 다시 그렇습니다. 이제 그 민주노총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 사실 뭐 종교계 그 지원이나 또 후원들 그리고 또 어찌했던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또 뭐 민주당과 함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희 뭐 책임 있는 지도부들이 또 가서 또 몸도 의탁할 뿐만이 아니고 요청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어쨌든 뭐 종교계와 정치권에 그래도 뭐 최근까지는 뭐 저희가 뭐 다른 종교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많이 후원해 주셨지만 그 조계사에 가서 저희들이 또 뭐 부탁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또 그런 요청 드려야 되겠다 해서 수석부위원장님이 가시게 됐고요. 지금도 뭐 많은 또 뭐 비판도 받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철도 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민주당과도 함께 좀 뭐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우리 청취자들도 그렇고 국민도 민주당 좀 더 이런 공공성의 문제 또 사회 경제 약자의 문제, 을 살리기 문제 좀 더 매달려야 되는데 못내 아쉬운 게 많습니다. 뭐 오늘 뭐 우리가 민주당을 뭐 성토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근데 그래도 정말 그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연행되실까봐 걱정했는데 그 경찰청장이 허탈하게 없어졌다 이렇게 발표됐을 때 뭐 못 잡았지만 작전 실패는 아니다라고만 그 얼버무리고 그랬을 때 진짜 똥개가 그랬는데 그래서 또 이제 민주노총 진입했을 때 경찰들 반응은 처음부터 나간 게 아니다 이런 해석도 있었어요. 그 부분은 어땠어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 아시겠지만 전국에 막 그 수배돼 있던 간부들이요. 나중에 다 민주노총으로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 이렇게 뭐라 그러나 조금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어쨌든 우리가 또 뭐 필요해서 모이게 되면 또 거기에 뭐 들어가기 위한 준비해서 이렇게 또 모이게 되면 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간부들도 다 이제 또 그 민주노총으로 제가 있는 곳으로 뭐 이렇게 들어오고 또 뭐 나가고 뭐 그래서 그 사실 뭐 이거는 뭐 제가 뭐 그 경찰들 뭐 이렇게 잘 못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 뭐 옛날에 우리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뭐 열포절 한도둑 못 잡는다. 뭐 그런 아닌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도둑은 아니니까요. 도둑도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로빈후드시죠. 우리 철도노조가 있는 저희들이 이제 상황실을 꾸리고 있는 곳에 진입을 하거나 잘하셨습니다. 필요해서 나가게 됐을 경우에 준비해서 또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 뭐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들은 억지로 하는 면도 있지만 우리는 정말 절박하고 진실하게 하잖아요. 2008년 촛불 때도 우리 그 촛불 수배자들 조계사 빠져나갔잖아요. 아주 절묘하게. 그러니까 정말 뜻 있는 곳에 길이 있고 도와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 이야기 하시죠. 뭐 아무튼 그럼 위원장님 근데 지금 보석으로 나왔지만 재판을 계속 받게 되는 거잖아요. 재판이 아마 이제 이번 달에 원래는 다음 주에 재판이 잡혔다가 제가 이제 우리
그 지도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철도 관련해서 구속되는 분들이 다 이제 나와서 구속자가 총 몇 명이었죠? 총 구속자는 5명. 5명이고 7명이었고요. 기소를 당한 분들은 예, 기소 당한 분들이 4명. 4명. 예, 그러니까 기소당한 다음은 다 기소했고요. 예. 그 이제 그러니까, 구속에서 이제 구속 적부심까지 거쳐서 최종 구속돼 있던 분들이 4분이었고요. 예. 그 4분이 이제 이번에 보석. 예. 그러니까 요즘 구속 불구속 할 것 없이 아무튼 입건 재판을 받게 되는 분들이 재판을 받게 되는 분들은 192명입니다. 192명이나. 예.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서두 이야기했던 404명 징계는 그냥 철도공사 자체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뭐 파면 해고 이런 건데 그거 외로 또 192명 재판까지 받으면 이거 형사처벌까지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중, 3중, 4중에 지금 탄압과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손배가압류까지 들어와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설명해 그 주시죠.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희가 뭐 다른 이쪽 아시아 국가들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노동 조건이나 아니면은 이 노사 관계가 저희보다는 조금 뭐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국가들, 뭐 예를 들면 좀 더 뭐 권위주의적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나 이런 국가들에서도 하나만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즉 민사상의 그 귀책 사유를 물으면 형사 소출하지 않습니다. 노동 사건과 관련해서. 근데 저희는 3가지가 3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저희들이 쟁의할 경우에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습니다. 증거 확인된 것도 없습니다. 법원에 판결 나기 이전에 그냥 사측이 불법이다라고 선언하면 해고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쫓겨나는 게 첫 번째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측이 이것을 통해서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형사 고소고발을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서 흔히 얘기하는 형사처벌에 부담도 집니다.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서는 또 이 업무방해로 인해서 손해가 났다라고 해서 사실상 대단히 엄격하게 적용되거나 아니면은 거의 그렇지 않은 외국의 사례도 없는 경우인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이 손해배상 소송은 노동조합 조직뿐만이 아니고 어제 저희도 지난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왔는데 186명에 대한 간부들에 대한 개인 손배 소송까지를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 개인 소송 그리고 형사 처벌 그리고 직장에서의 해고 또는 그에 준하는 징계 이 3가지를 동시에 다 받는다라고 하는 정말 거죠. 너무 안타깝고 열받는 상황인데 심지어 노조가 가지고 있는 공적 자금에 대해서 손배소나 가압류를 하는 게 아니라 노조원에서 해버리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엔 사중이에요, 위원장님이. 그러니까 노조가 당하는 거 노조 당하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냥 노조에 당하는 건 이건 개인의 생활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막 자살하고 돌아가시고 막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되게 좀 우리 사회적 뜻깊은 모임이 있었죠. 어제 우리 손잡고 모임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안티걸 팀장님께서도 정말 주도적으로 제가 열심히 신문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죠. 제가 조금 잘난 체를 하면 노동조합이 막 성장하던 영국에서 약 150년 전에 데프베일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것도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한 것에 대해서 철도 회사가 그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짐으로 인해서 사실상 노조 활동에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커다란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그게 영국에 150년 전에 있었던 150년 거고요. 사건. 그 뒤에 그 법이 폐지됩니다. 사실 그 사건에서 이제 나중에 그런 것을 하지 않게 영국에서 그것을 만들어졌던 영국에서조차도 없어졌는데 이것이 150년이 지난 지금의 약 90년대부터는 이제는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게 되면 그 파업에 대한 불법적 요소들을 가지고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손해배상은 연대 책임의 소송도 같이 가고 연대 책임이 안 되면 개인 소송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소송으로 하게 됨으로 인해서 지난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두산중공업 우리 두산중공업 배다로 열사께서 분신하셨죠. 더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 그 두산중공업은
공기업이었던 한국중공업을 공공기관이었습니다. 예. 그 공공기관을 두산중공업이 이른바 민영화 조치로 그 두산이라고 하는 재벌이 헐값에 가져갔던 그 조선회사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그 한국조선공사라고 하는 예. 중요한 이 조선업에 있어서 토대를 닦았었던 공기업이 예. 재벌에게 헐값에 매각돼서 예. 그 매각돼서 두산중공업으로 이름이 바뀌고 예. 그 두산중공업 노조에서 파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예. 조합원들 개개인들에게 개인 손배 소송을 예. 그 진행을 했고 그것에 의해서 월급을 모두 예. 차압당하는 당시에 그래서 월급이 10만 원 또는 10만 원도 아니면 예. 마이너스가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가정 파탄이 이루어지는 게 예. 비일비재했었던 그것에 비가 나왔던 그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 분신까지 했었던 그러한 예. 일들이 있었고 하지만 그것이 멈추지 않은 채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예. 있고요. 저희 노동조합도 그 즈음에서 저희도 2002년부터 5차례 정도의 지금 대단히 중요한 파업을 했습니다만 예. 단 한 차례도 어김없이 손해배상 소송을 예. 하게 됐고 사측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이루어졌었고 다행스럽게도 두 번은 예. 두 번은 저희가 노사 합의로서 그래도 그나마 네. 그걸 취한 경험이 있는데요. 나머지 세 번은 모두가 다 저희가 손해배상 소송에 사측이 취하지 않고 저희들이 소송액을 저희들의 조합비나 또는 조합원들의 기금을 모아서 예. 납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지난번에 저희가 2009년도에 2006년도 파업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송이 최종 결정이 나서 예. 그 금액을 저희가 한 70억 가량 정도로 이제 물어야 했고요. 아, 70억. 그런데 70억인데 이게 좀 센 게 뭐냐면 예. 처음에 손해배상 소송을 불렀던 액수에서 이제 이른바 이제 재판 과정에도 조금씩 감소가 되긴 하지만 예. 최종 결정 액수가 결정이 되면 이것이 처음에 소송을 제기했던 시기부터 해서 약 25% 정도의 그러니까 25%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까지 붙는다. 그래서 예. 손해배상 소송액은 최종 결정액은 70억인데 이자가 30억이 붙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100억에 대한 손해배상이 결정이 났고요. 그래서 예. 저희들이 그걸 돈을 모아서 갚았습니다. 철도 노동자들만큼 정말 우리 사회에서 훌륭한 납세자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100억을 갚았습니다. 네, 너무 가슴이 아픈데 일단은 우리 정상적인 노조 활동에 대해서만큼은 손배나 가압류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반드시 법제도를 개혁해야 되고 법제도가 개혁되기 전에라도 이 노동자나 노조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을 막기 위해서 어저께 손배 가압류 대응하는 손잡고 그렇습니다. 모임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건 예. 단체 베이스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도 이효리 선생님 연예인 이효리 선생님도 47,000원 동참한 게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노란 봉투 그거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186명 간부 개인한테 지금 손배서가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총 노조에 지금 노조하고 노조원 합쳐서 지금 이번에 이 최연의 새누리당 위원장이 그 악행을 저지른 금액이 얼마쯤이에요, 그러니까 공사에서는 156억. 156억을 이번 저희 파업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요. 예. 저희가 아까 제가 성실 납부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100억을 어쨌든 세금을 납부한 그런 납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받지 못하거나 미리 받아야 되겠다.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요구를 하면 그걸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고요. 그 받아들이게 되면은 먼저 가압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가압류 조치가 먼저 156억이 소배 소송을 했고 지난번 저희 파업에서 결정됐던 손해배상 액수와 예. 이번에 가압류 조치를 공사 측에서 요청한 액수가 두 개를 합쳐서 115억입니다. 예. 그 115억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국의 시중은행 9군데에 나눠서 예. 현재 가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전국에 있는 시중은행 9개 시중은행에 10원이라도 철도노동자가 앞으로 들어오면 예. 다 저희들이 쓸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인출해 갑니다. 공사가. 철도 노조 그렇죠. 통장으로 개설되는군요. 그렇죠. 예. 모든 것이. 그래서 시중에 있는 9개 은행에 어떤 은행은 10억, 어떤 은행은 5억,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그것을 걸어놓고 저희들의 노동조합의 조합비가 이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혹시 바뀐다 싶으면 예. 그 은행에서도 빼갈 수 있게. 노조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죠. 아예 그냥 말살을 하는 거네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희가 이렇게 노조활동을 말살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해고자들이 90명쯤 됩니다. 예. 저희가 노동조합이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좀 대규모 노동 이번 해고자 130명 말고 이제 90명. 그전 투쟁 과정에서 90여 명이 또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예. 철도민영화 반대 투쟁을 하다가 해고되신 예. 분들이죠. 많게는 예. 10년 정도 되신 분도 있는데요. 이분들의 생계비를 저희가 노동조합이 조합비로 지급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산재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예. 노동조합에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기금 마련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예, 유족들을 돕는 거죠. 유족들을 예. 돕는 거로 해서 1인당 뭐 조합원 1인당 뭐 2,000원 이렇게 해서 모읍니다. 그것도 예. 또한 조합비 통장으로 들어오거든요. 예.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분들에게 어쨌든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일종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이기도 하지만 또 예. 해고자들에게는 해고자 91명이면 딸린 식구들을 치면 몇백 명이 되는 거죠. 예. 이분들에 대한 생계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예. 노조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노조 운영 자금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두가 다 가압류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사실 그 91명에 달하는 해고자들이 지금 당장 생계의 위협을 닥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생계의 위협을 닥치고 있는 그 해고자들은 또 언제 또 다시 또 고소고발이 또 돼서 검찰의 조사, 경찰 조사까지 받으면서 어쨌든 불안함들을 달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이렇게 가압류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완전히 예. 다 가압류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생계비도 지급하지 못하게 노동자 조합 해고자들이 이제 이런 3중 4중의 고통이 아니라 5중 6중의 고통이고 압박이고 그렇게 하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 여기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뭐 그래도 노조위원장 부인이라고 그래도 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담담해야 될 저희 집사람도 개인 손배 소송에 1번 제 이름으로 와 있는 그 분을 아마 제가 이제 감옥에 있을 때 받았나 봐요. 156억짜리. 156억에 대해서 이제 개인별로 186명에 대해서 개인 손배 소송을 한 것에 대한 부분을 이제 186명이 다 보냈습니다. 그걸 한 두께가 186명이 연대해서 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00페이지가 넘는 거에 1인당 1억씩이네. 법원 판결문이 한 서너 장 되고요. 그 나머지는 다 무슨 증거 자료 비슷하게 막 무시무시한 자료들을 넣어놔서 당신이 이런 소송을 우리가 제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족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저처럼 이제 그냥 저희 집사람 제가 그냥 노동조합 하니까 그래도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담대하다 하지만 그렇죠. 사실 우리 거기엔 일반 조합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들 부인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다 그냥 평범한 그 생활이신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 앞에는 156억이라고 하는 것을 꽝꽝 때려놓고서 이것을 당신 남편, 당신의 당신 집안의 가장 이걸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법원 이 소송 문안이 오면 정말 그 가정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도 그런 표현 썼지만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면 또는 박근혜의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면 내지는 노동조합이 어쨌든 이 정말 우리 사회에 보다 좀 진일보된 어쨌든 요구를 걸고 투쟁을 하면 정권은 무슨 메시지를 보내는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패가망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권이 국민한테 나쁜 짓 하면 정권이 패가망신해야 되는데 정권이 나쁜 짓에 대해서 그게 저항하는 국민을 패가망신하고 거의 죽으로 내몰아서 나쁜 짓을 저항을 못하게. 일단 우리 180명 간부한테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정말 해고에 형사처벌에 민사소송에 그다음에 그 철도노조가 도왔던 해고자들과 산재 사망자 유가족들까지 지금 4중 5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1인당 1억 가까운 돈을 손해배상. 지금 개인 통장 가압류도 들어왔나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아직 그런 경우도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쌍용차 우리 조합원 동기들이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노동조합에서 그 액수를 담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쌍용차 노동조합이 그렇죠. 이제 소규모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게 연대 책임을 해서 그 노동조합의 간부를 맡고 있는 분들에게 개인 손해배상 소송을 지금 한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저희는 그래도 그나마 노동조합의 규모가 있고 노동조합이 먼저 우선 그 매를 맡고 있으니까 개인들이 맡고 있는 것은 조금 시간이 나중에 될지 안 될지는 걸릴 수 있겠지만 지금 개개인 한 명 한 가족들이 맡고 있는 쌍용차나 다른 또 이 민간 기업의 소송에 걸려 있는 우리 동지들의 어제 사례를 보면
월급날 자기 통장에 찍혀 있는 돈이 없습니다. 영혼으로 찍혀 있다면서요. 예, 영혼으로 찍혀 있고 나머지 다 가. 이거는 한 달 동안 정말 자신들의 온 몸을 다 바쳐서 노동을 하는 그 대가가 제로가 되는 거죠. 정말 오늘 그 아침에 한겨레 신문에도 보면 그 이제 민간인 사찰을 폭로했던 그 장진수 전 주무관만 결국은 공무원에서 파면되고 일자리도 못 얻고 퇴직금도 반만 나오고 그래서 그를 돕기 위한 이제 우리 모임 어저께 손잡고의 모임 오늘은 또 장진수 돕기 모임 이렇게 정말 우리 국민들이 도와주니까 우리가 살기는 사는데 그래도 너무 모질고 너무 부당하고 너무 험하네요 정말. 네 진짜 화가 나가지고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막 웃음이 나오는데 이제 아무튼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있어서 우리 희망이고 반드시 이 위기를 이길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 교통이 소위 철도 소위는 철도 발전 소위에서 이런 것도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어떤 상황이 어떤지 왜냐면 그 부분도 좀 많이들 궁금해하시거든요. 또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고 조금 다들 지적도 하시고요. 좀 그 부분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건 그 관련해서는 아마 이제 그 지금 뭐 계속 회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제가 그 얘기를 잘 못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국회 소위는 이제 이태훈 국장님이 해주세요. 소위는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는 있는데 이제 저번 주에 중요한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정책자문협의체 구성과 관련돼서 결의를 하고 양쪽에 이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추천한 4명의 각 4명의 이제 전문가들 총 8명이 되겠죠. 총 8명이 이제 모여서 정책자문협의체 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주제들을 정해서 주제와 정책자문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다음 주 이제 3월 3일 날 처음으로 각각이 양쪽에서 이제 한 사람씩 이쪽 민주당에서 추천한 전문가 중에서는 전 철도노조 위원장이자 민주노총 위원장을 하셨던 이제 김용훈 위원장님이 이제 발제를 하고 주제에 대해서 저쪽에서는 이재훈 그 교통연구원의 이쪽 그 철도 민영화를 처음부터 강력하게 수요 측을 맨날 허위로 한 사람 아닙니까? 네, 거의 대표적인 저도 이름을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허위 고발해야 되는데 아이고 국민 세금을 국민 혈세를 낭비해서 가장 탕진한 사람이 입장 중에 한 명이죠. 그 사람이 이제 각각의 주제에 대한 이제 발제를 하면서 3월 이제 그 정책자문협의체에서 이제 운영이 되는 거고 정책자문협의체 운영 결과를 이제 소위에 이제 제안을 하겠죠. 이제 소위에서 이제 결론을 낼 건데 뭐 아시다시피 이게 새누리당은 시간 끌기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반을 허비를 한 거죠. 1월 달에 시작을 해서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많은 관심과 이제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나 관심을 통해서 좀 뭔가를 해야 되겠죠. 파업을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서 연말 연시 또 이제 곧 또 설 나오니까 파업을 푸는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회의 사회적 합의 과정이었고 그게 그렇죠. 구체적으로 하면 철도 발전 소위 운영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여기에 대한 관심을 엄청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야당들도 진짜 이건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이것만큼은 정말 우리 철도노조 목숨 걸고 지금도 이런 엄청난 고통을 받는 오늘 403명 국회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은 아무리 싸워도 해고 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더 싸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손배가압류 안 당하잖아요. 국회의원들. 진짜 좀 야당 의원들이 좀 더 분발할 걸 촉구하는 내보는데 이 위원장님들 파업의 형태가 아닌 어쨌든 뭐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이 부분들을 폭넓게 토론과 대화로서 어쨌든 해결의 대안을 좀 찾아가 보자라고 하는 거를 노동조합이 동의한 겁니다. 동의해서 어쨌든 저희가 파업을 처리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무엇인가에 대한 해결 방향을 찾아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거기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그걸 끝이냐? 저는 좀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즉 믿었던 정치권이 그것을 답을 주지 못하면 결국은 또 다시 저희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전에 소위가 있기 이전 시기보다도 더 소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라도 안 된다라면 과연 정치권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더 이후에도 안 좋은 부분들이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요. 좀 더 어쨌든 뭐 야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제 역할이나 거기 아마 이제 통합진보당도 함께 꾸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병현 의원이 오병현 계시지만 보다 중요한 건 저는 새누리당의
집권당의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핵심은 저는 새누리당이 이것을 그냥 시간 때우기로만 보내서는 절대 안 되고 아마 그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거다 이렇게 아주 보고 나쁜 놈들이죠. 시간 끌면. 일단은 그래서 우리 철도노조가 그 2월 25일 국민 파업 날 5천여 명이 참여해서 경고 파업을 한번 하신 거죠. 뭔가 이 좀 상황이 제대로 안 굴러가니까. 네. 그랬고 그러니까 저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가 10월 31일 날 풀었는데 당시 국민들 지지나 철도노조 상황이나 그다음에 엄호하고 연대하는 세력 그다음에 우리 특히 지도부도 건재했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는데도 우리 국민들 불편을 생각해서 대승적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뭐 새해엔 좀 예. 새로운 전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민들을 어쨌든 담아낸 거고요. 예. 그것을 좀 책임 있게 해달라고 하는 예. 그런 요청이었는데 그런 책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또 안타깝죠. 그 대승적 결단에 정말 많이 박수를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오히려 새누리당이 계속 이거 시간 끌기로 한다면 정말 이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국민들까지 함께 다시 한번 파업해야 될 일인데 이 원장님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한 1분 정도 우리 청취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많은 분들이 응원 보내주고 계십니다. 뭐 지금 철도노조 내지는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그 가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되게 힘들고 되게 어렵은 사실입니다. 예.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 그 추운 겨울을 저희들이 버틸 수 있었던 건 함께 불편을 참아주시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에 가치 있는 일들을 노동자들과 함께 정말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격려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격려가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한 보람을 그리고 그 노동을 통한 우리 사회의 발전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까지 보내주신 그런 많은 격려에 다시 감사드리고 저희 노동자들도 저희 노동자들의 본분 잊지 않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그 노동조합의 또 제 역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명환 위원장님, 이태용장 힘내십시오. 네. 130명 해고됐지만 반드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요.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다시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